네, 2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강에서는 청소년 문제 행동의 이론 중에서 사회통제 이론, 그 다음에 문화적 일탈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죄와 가정과 이와 관련된 낙인 이론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회통제 이론입니다. 자, 사회통제 이론의 첫 번째 이론은 사회유대 이론인데요. 어떻게든 사회가 뭔가 통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이 사회유대 이론입니다. 사회유대 이론은 가정에서 시작돼서 다른 사회 기관들로 이렇게 확대 점점 되어가죠.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는 이제 부모가 랑 같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가정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기타 등등 학원이라든지 뭐 여러분 청소년 이런 단체나 확장되었다가 이 중에는 나중에 뭐 직업 사회까지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집단에서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다른 사회기관들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런 확대되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통제력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법을 지키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유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런 비행의 원인을 뭐 이렇게 끄집어내고 밝히고 규명하기보다는 이 사회유대 이론에서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은 어떤 이유로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비행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지에 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가지는 게 바로 사회 유대 이론입니다. 자, 개인의 이런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유대 관계를 이렇게 강하게 할까, 좀 이렇게 끈끈하게 할까를 늘 고민을 하겠죠. 모든 사람이 이제 비행 이탈의 동기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행동 이후에 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행과 이탈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회통제 이론 안에 이 사회유대 이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유대 이론은 모든 사람은 동조행위보다도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자, 사회와 유대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반하지 못한다 해서 뭔가 이렇게 조직력, 사회가 뭔가 이런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집단 뭐 결속,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사회 결속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유대 관계를 잘 형성할까? 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부터 뭡니까? 뭐 주 양육자와의 애착, 그다음 친구와의 애착, 그 다음에 어떤 뭐 교사와의 애착, 어떤 집단 안에서의 뭡니까? 이런 애착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목적과 수단에 이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 네, 이런 조직이나 사회의 목적과 수단을 내가, 깊게 관여하기 때문에 나는 이 틀을 깨서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목적과, 네, 수단에 관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신념을 또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가정교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 뭐 도덕성, 도덕 교육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인성교육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영유아기부터 이제 뭐 대학생, 성인까지 쭉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네, 이렇게 법제화되어서 만들어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이러한 그런 가치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유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간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환경에 관계없이 범죄적인 행위를 좀 회피하고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 유대 이론에서는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회통제 이론의 두 번째가 바로 중화이론인데요. 자, 중화이론 같은 경우는 비행 청소년들도 인습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나 비행을 하기 전에 이런 중화 기술, 중화를 통해서 내적 통제가 느슨하게 되면은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더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중화이론입니다. 그럼 먼저 지금 중화 기술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을 때 비행이
증가하더라. 어떻게 했었을 때 좀 내적인 이런 자기 통제 능력이 떨어지더라. 자, 책임을 계속 부정하게 되면, 그쵸? 네, 이게 책임감이 강한 친구들보다는 느슨하게 되죠. 그래서 비행을 저지른다. 그 다음에, 네, 자기가 이제 뭔가 가해를 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것 또한 내적 통계가 약해져서 비행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피해자를 또 부정하는 거.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거. 그 다음에 고도의 충성심을 호소하는 거. 이게 이제 나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 친구 따라서 과도한 충성심을 해서 결국에는 통제가 느슨해져서 비행을 저지르는 거. 이런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이론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됨을 알지만 비행을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하거나 합리화시켜주는 이런 다양한 중화기술을 이미 청소년에게 습득했기 때문에 네,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비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네, 중화에 관련된 그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폭력이 어떠한 상황에 행해졌는가에 따라서 폭력이 정당화, 합리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행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셔야 되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공권력이 집행이 되는가. 첫 번째, 자, 국가가 독점한 뭔가 합법적인 폭력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이제 위법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이제 이런 헌법, 그쵸, 합법 이런 것들 어기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법을 어기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공권력 집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네, 정당방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및 가족의 위해가 되는 이런 폭력으로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죠. 세 번째, 가정폭력입니다. 문화적 간섭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뭐 폭력을 했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격에 따라서 폭력이 중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해자가 사회 통념상 비난을 받을 말할 때. 두 번째,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폭력 행위를 유발한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누가 때렸다든지 그랬었을 때 폭력을 행사한 거. 뭐 이런 개념들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심리적인 어떠한 강제성, 억압, 모독을 했거나 불편을 초래한 후에 나타나는 폭력.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폭력으로 간주되지 않은 경우도 현실 사회에서는 상당히 많죠. 자, 여섯 번째, 정당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은 폭력이 아니라고 늘 합리화를 하겠죠. 그 다음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라는 식의 합리화 또한 이제 여기 폭력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렇게 똑같은 폭력이라 하더라도 7가지 단계를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A가 B를 때렸지만은 그 A가 어떤 상황에서 폭력이 행해졌는지에 따라서 네, 정당화, 합리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이론은 문화적 일탈 이론입니다. 자, 문화적 일탈 이론은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줌 시간에 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은 이 시간에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문화적 일탈 이론은 첫 번째 이론,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하위 문화 이론은요, 여기서 설명된 것처럼 주 문화 안의 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자체의 규범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행 또는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 단체, 뭐 갱 집단,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비행과 관련된 이런 하위 문화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하위 문화 이론입니다. 하위 문화는 어때요? 네, 주 문화 안의 한 부분으로 주 문화와도 구별돼서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문화를 좀 반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 그러니까 이 하위 문화 자체만의 어떠한 규범이나 가치를 가지는 거. 그 다음에 네, 반문화가 있는데 주문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뒤엎는 경향의 하위 문화를 우리는 특별히 반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행이나 범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미국의 뭐 갱 집단이라든지, 네, 일본의 이지메 집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어떠한 이런 이런 폭력 집단, 그쵸? 이렇게 세습돼서 내려오고 선후배 간에 뭔가 이런 하나의 단체, 그러니까 그들만의 반사회적인 이런 문화를 가진 이런 조직 집단이 바로 반문화입니다. 자, 하층에서는 중상층과는 좀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라고 보는데요. 자, 왜 이런 개념을 여기 반문에 설명하냐면 상위권, 중상층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반사회적인 색깔을 가진 이 청소년 비행 집단을 봤더니 굉장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제 부모가 양육하거나 케어하거나 하지 못해서 방임 또는 버려진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집단끼리 결속력을 가져서 이러한 청소년 관련 문제 행동들, 일탈 행동, 범죄 행동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부분이 어떠한 하층 청소년으로 하여금 비행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저지르기 쉽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코엔이라는 학자는 이런 공통의 준거 틀의 출현에 따라서 새로운 하위 문화가 발생한다라고 봤고요. 뭔가 사회 부적응이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뭐 불안을 느끼거나 뭔가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적응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다수의 행위자 간에 나도 그랬어, 너도 그렇네 해서 집단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사회의 하층 청소년들의 이런 비행 문화, 갱 집단의 예를 들 수 있고요. 사회 계급에 존재하는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에서 자기네들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에 뭔가 이질적인 갈등, 차이가 발생할 때 자신들만의 뭔가 규범,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 그다음 규율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이런 하류 계급의 이런 갱의 발생은 하류 계급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갱의 발생률도 높고 집단 결속력이 높아진다라고 미국에서 연구 결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화 하위 이론 중에서 기회구조 차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는 사회 계층에 따라 청소년들은 합법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인 수단을 배우는 기회에서도 이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덕성, 그 다음에 사회 규범, 규율, 가치관,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상위 계층의 아이들이 훨씬 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을 것이고 이제 비합법적인 수단은 아무래도 하위 계층의 아이들이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차별적인 구조 속에서 하층의 청소년들은 나름의 하위 문화를 따로 형성해서 이런 기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에 이제 반항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런 문화,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머튼이라는 학자는 하류 계급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공리적인 혁신형이다. 그 다음에 코헨이라는 학자는 이런 하류 계급의 비행은 악의적이고 비공리적인 반항이다와 같이 이렇게 뭔가 논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4가지 질문이 첫 번째가 비행 하위 문화의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비행 하위 문화가 팽배해 있는 곳은 특별히 어느 곳인가, 어느 이제 집단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행 하위 문화는 적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적인가, 아니면 적응적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어진 이웃에 존재하는 이런 하위 문화의 형태를 결정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클로와드라는 학자와 올린이라는 학자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하위 문화 이론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일탈 이론의 두 번째 이론은 차별 접촉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서덜랜드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서덜랜드는 인간은 비행을 조장하는 하위 문화, 그 다음에 비행의 비판적인 이런 상위 문화의 상반된 문화적 역동과 대립 속에서 끊임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 간에 끊임없는 대립, 갈등이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비행을 주장하는 이런 하위 문화에 빈번히 접촉할 때 그 차별 접촉에 의해서 비행자가 결국 탄생한다. 그래서 네, 청소년들을 이런 그 하위 문화권에 노출시킨다든지 네, 접촉을 하는 것을 좀 우리가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 일망생통한 얘기고요. 그래서 범죄 행위는 주로 1차적이고 친밀한 집단에서 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되기 때문에 개인이 이런 일탈 문화의 접촉을 좀 줄이고요. 사회됨으로써 일탈 범위나 행동을 학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결국 이게 바로 문화 전파 이론의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파 이론을 네, 차별 접촉 이론으로 청소년 문제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차별 접촉의 원리는 법 위반의 호의적인 정의가 법 위반의 비호의적인 정의보다는 네, 아무래도 네, 그 비행을 좀 더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겠죠. 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 관련된 이론은 범죄화 과정에 따른 낙인 이론입니다. 자,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네, 범죄가 생성되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보다도 과정에 좀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일탈 행위를 행위의 속성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사회에서 규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떤 청소년이 잘못된 행동했는데 사회나 많은 사람들이 쟤는 문제아예요 하는 순간 이 청소년이 낙인 찍혀서 그러한 청소년 문제 행동을 더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샘플에 예를 들 수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이제 문제행동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 중에서 뭔가, 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기준에서, 네, 이제 낙인 찍힐 만한 이런 아이를 이제 한 명 지목해서 그 아이를 범죄자로 몰아간다든지, 문제 행동을 한 이제 대상으로 이제 낙인 찍혀서 지목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그 아이가 네 이제 반항심의 낙인 이론에 따라서 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점점 문제 행동이 많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러한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이 범죄와 가정을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가 개인의 행위를 일탈 행위로 어떻게 낙인해서 행위자의 태도,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이론이 바로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네, 베커라는 학자가 일탈을 설명을 하기를 사회 집단의 규칙을 만듦으로써 생성되고 단계적으로 이 일탈 행동도 발전해 나간다. 자, 그 네 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의도적인 건 의도적인 건 간에 비동조적인 행위를 범하는 거. 두 번째는 일탈적인 동기와 관심이 좀 더 발전하는 거. 세 번째는 공식적인 일탈자로 낙인 찍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선생님이 이제 누구 특정인을 낙인 찍힌다라는 거죠. 네 번째, 조직화된 일탈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 단계에서는 아니었는데 점차 이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 문제 행동을 하는 네, 이런 비행 청소년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리마트라는 학자가 일탈의 개념을 일탈은 사회 통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제가 결국 일탈 행동을 낳게 한다. 그러니까 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서 자, 뭐가 더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사회 통제를 많이 할수록 일탈 행동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자, 1차적인 일탈은요, 일시적이고 개인의 심리 구조적 또는 사회적인 역할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적인 일탈로 갔을 경우에는 장기화되고 1차 일탈에서 사회적인 반응에 의해서 네, 초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초래되는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2차, 3차 계속 지속적인 일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일탈에서 2차적인 일탈로 나아가는 8가지 단계. 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을 저지를 수 있고, 그쵸?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집단 또는 그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들만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네, 1차적인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아이들은 모든 청소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이 대부분의 집단을 좀 인정을 해라. 그런데 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 모두가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특정한 어떤 누구를 내 교사나 또는 권위자에 의해서 낙인 찍힘으로써 이들을 비행청소년으로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효시를 보면은 뭐 악의 극화, 그 다음에 이제 규범 위반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규범 그 위반한 개인에게 가해지는 지나친 낙인, 사회적인 반응이 교육에서는 이 한 개인을 악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비난하기 때문에 교육에는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낙인은 일종의 사회적인 직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낙인이 계속되면은 2차, 3차, 제2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낙인 이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4주차에서의 댓글 확인 과제는 우리가 다양한 청소년 문제 행동 관련 이론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제 행동 이론 중 내가 봐도 청소년 문제 이론을 잘 설명하는 이론은 A 이론이야 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관점마다 다를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줌 실시간 수업에서는요. 문화적 일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